안녕하세요. 저는 60대가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아이들을 기르고 손자, 손녀까지 있는 나이이지만 아직도 엄마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엄마 손에 자라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저희 엄마는 막내인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위로 2살 차이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고 제게 관심이 없는 사이인지라 어릴 적부터 대면대면했습니다. 아마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원망도 있었겠죠. 제가 7살쯤이었나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오빠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저에게 소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엄마 죽고 없어서 내가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오빠의 뺨을 때리면서 뒷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긴 했어도 그때 그 장면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외할머니는 살아계신지 어쩐지도 모르고 자랐고 친할머니가 저희 남매 밥을 해주셨는데 밥을 먹는 저를 보실 때마다 한숨을 쉬시며 에휴, 저 엄마 잡아먹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대. 하나라도 없어야 저 아버지 새장가를 갈 건데 어쩌려고 다 이고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말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나마 오빠는 아들이라 챙기고 예뻐하셨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옷도 오빠 것만 사주셨고 저는 오빠의 옷을 물려 입었죠. 아버지가 장에 가시는 날 가끔 오빠 몰래 제 옷이나 머리띠, 머리 방울들을 사다 주셔서 그나마 머리도 묶고 제법 계집애 같은 옷들도 입었죠. 아버지는 가끔 슬픈 눈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효연이가 엄마를 참 많이 닮았어. 그래서 예뻐. 엄마가 예뻤거든. 그래서 선녀하러 빨리 갔나 봐. 라고 하실 때도 계셨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고 2학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안일은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버지가 집안일까지 하시는 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조금씩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간단한 청소였다가 나중엔 밥을 하고 그 다음엔 빨래를 하고 그 다음은 달걀을 부치는 것을 시작으로 반찬도 조금씩 했습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숙제를 하다가 잠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누가 너더러 그런 거 신경 쓰래? 공부나 해. 이런 건 아버지가 다 할 테니까. 효식이 너는 동생이 혼자 이러고 있으면 같이 하던지 못하게 해야지. 가만뒀어?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오빠는 친구들과 놀다 저녁 때나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오빠는 아버지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그저 네 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에게 못된 말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날 이후로 오빠는 아버지와 저에게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만 말할 뿐이었죠. 아버지는 동네 청년 회장이셔서 항상 바쁘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남자 혼자 2아이를 건사하는 아버지와 저희 남매에게 반찬도 가져다 주고 옷도 가져다 주고 했기에 아버지는 그 신세를 갚는다며 굳은 일을 모두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기에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많았는지 저녁 때가 되면 터덜터덜 걸어오시는 아버지가 언덕 너머로 보이면 저는 대문을 박차고 달려가 안기고는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동네의 또래 친구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던 저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애정을 주는 존재셨기에 저는 학교에서 다녀와 아버지만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아셨기에 동네에 좋은 일이 있어 늦어지실 때면 일부러 집에 들러 저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빠는 거기에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 좋아했죠.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를 떨어져 앉아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뽀르르 달려가 아버지 손을 잡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거나 제 손을 꼭 잡고는 우리 강아지 가자 라며 집으로 향하곤 하셨죠. 오빠는 아버지가 큰 소리로 가자 효식아 그러면 터덜터덜 곁으로 와서 아버지와 저보다 앞서거나 뒤에 떨어져 걸었고요. 오빠는 학교 갈 때도 저와는 모르는 사람처럼 멀리 떨어져 걷고는 했습니다. 정말 서로 말도 없고 정도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희를 고등학교까지는 꼭 가르치시겠다고 다짐하듯이 너희 학비 걱정은 말고 학교 가. 아버지가 무슨 수를 내서든 꼭 보낼 테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의 유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낳고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며 숨이 넘어가던 엄마가 효식이 아버지, 우리 애들은 꼭 학교 다 보내줘요. 알았죠? 꼭이에요. 라고 하셨대요.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신 엄마가 시어머니인 할머니께 그걸로 구박을 당하시곤 그게 한이 되어 돌아가시면서도 그 말을 하신 거죠.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에 태풍으로 논이 반 이상 잠겨 집안 사정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못 가겠다 싶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도 아니야, 아버지 할 수 있어. 가, 학교는 가. 가서 꼴찌해도 좋으니까 가서 공부해.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미련해 보일 때도 있었죠. 너무 힘들게 농사일만 하시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버지에게 새장가 가라고 그렇게 중매를 했는데도 아버지는 싫다고 손사래를 치며 저희 남매만 보셨습니다. 오빠나 저나 공부를 썩 잘하지도 않았고 딱히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학교를 보내시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갔습니다. 아버지 농사일이라도 도우면 좋았을걸. 바로 군대에 가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고 간단한 농사일도 도왔습니다. 고등학교에 졸업하고는 우체국 격리 자리가 나 우체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는 바로 집으로 가 집안일과 농사일들을 마무리하고는 했죠. 오빠는 군대를 제대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며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오빠에게 이 모자란 놈아, 너 동생처럼 집안 살림에 보탬되라고도 안 한다. 암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가르쳐놨으면 너 앞가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백날 첫날 술이나 퍼마시고 동생 보기도 안 창피하냐? 라며 소리를 치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셔도 오빠는 별 대답도 없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에게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었고요. 이상하게 오빠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너무 거리를 두고 커서 그런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 아버지가 하는 짜장면집에서 일을 하겠다며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니 그 길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뭐라도 시작했다는 게 기특하신 건지 그러라고 하셨고 한 달에 두세 번 오빠가 집에 다니러 오면 돌돌 마른 돈을 건네시며 얼마 안 돼.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일 배운다고 맨날 중국 음식만 먹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그 돈을 네 하고는 가져갔고요. 그러다 제가 23살이 되던 봄에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친척 아들이 애가 참 괜찮아. 효연이보다 2살 많아. 나이도 딱 좋지 뭐야. 형제 많은 집 막내라 성격도 살가워. 효식이처럼 무뚝뚝 안 해. 우리 집에 일 보러 왔다가 효연이를 봤는지 중매 좀 서달라고 성화야. 멀리도 안 살아. 저기 건넌마을에 살거든. 이라며 아버지께 사진을 내미시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며 아주머니의 말을 다 듣고 아버지가 말도 없이 사진을 보고 계신 것도 다 알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학교 친구 몇몇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기도 했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도 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도 못 해본 제가 갑자기 결혼 상대가 나타나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라 그저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던 아버지는 한번 만나라도 보게 자리 마련해봐요. 오빠가 먼저 가고 보내면 좋은데 효식이는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우리 친척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괜찮아. 직업도 괜찮아. 전기 쪽 일하는데 돈 잘 벌어. 식구들 다 마음이 좋고 야무져. 효연아, 아줌마 국수 좀 먹여줘. 라며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아버지, 나 없으면 어쩌려고 덜컥 선보라고 그래요? 라면서 아버지 곁에 앉자 나이 차면 가야지. 시집도 안 가고 여기서 뭐 할래? 데려간다는 사람 있을 때 가. 그리고 만난다고 뭐 다 시집 가냐? 라더니 휙 대문을 나서셨습니다. 그렇게 약속날이 되었고 시내 다방에서 만난 그 사람은 키도 크고 인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마주쳤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더군요. 어른들끼리 이야기가 오고 가고
먼저 일어나시고서야 둘이나마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제가 쓸데없이 키가 커서 담 너머에서 효연 씨를 보고 아주머니를 졸랐어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라며 웃는 모습이 선해 보였습니다. 저는 뭐라 말도 못하고 수줍게 웃기만 하는데 저는 전기 일을 해서 이 지역을 곧 떠날 예정이거든요. 공업지역이나 신도시 생기는 곳이 아무래도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더 급한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해서 같이 이 지역에서 떠나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이 싫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혼자 계시거든요. 오빠는 시내에서 따로 지내고요. 그래서 멀리 가는 건 이라고 말하자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저도 형제들은 많지만 아버지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계세요. 저도 어머니 뵈러 자주 와야 해요. 그때 아버님 찾아뵈면 되죠. 라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나눈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전하고 아버지, 나 진짜 시집 가? 하고 물으니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혼담은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남자는 저희 집에 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의 집에 시집을 간 저에게 어머님의 첫마디는 아기네 아기 이렇게 여리여리해서 살림이나 하겠어. 아버님이 귀한 딸 내주시느라 마음이 아프시겠네 라며 손을 잡고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어머님의 거칠고 굵은 손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는 연세가 있으셨지만 정정하셨고 딸들의 아들 셋을 기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에 정이 넘쳐 보였습니다. 남자의 사정으로 저희는 선을 보고 4개월 만에 식을 올렸습니다. 식을 올리기 전날 밤 아버지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없이 혼자 지낼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농사일이 바쁜 여름에 말이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오빠를 찾아가. 오빠, 전보다 좀 더 자주 아버지 들여다봐. 아직 건강하셔도 아버지 전 같지 않아. 나는 아무래도 멀리 가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어. 라며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확실히 답을 하지도 않았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택시를 타고 지역 관광지를 돌며 사진을 찍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내에 있는 여관에서 첫날 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 잘 살겠다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려는데 결혼식 날부터 집에 와 있던 오빠가 이바지 음식을 우리가 하지는 못해서 내가 돈 주고 맡겼어. 사돈 어른 가져다 드려. 우리 효연이 잘 부탁해. 라며 보자기를 내밀어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하늘을 보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남편의 위로를 받으며 오빠가 준비해준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에 도착하자 남편의 누나들과 형님들이 어머님과 함께 반겨주셨습니다. 어머, 너무 곱다. 우리 동생이 보는 눈이 있네. 결혼식 날은 신부 화장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어쩜 저리 곱니? 라며 예뻐해 주시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바지 음식을 내밀고는 남편이 형님이 아시는 집에서 맞추셨대요. 우리 처가가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더니 어머님께서 음식 보자기를 여시면서 세상에나 감사해라.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느라 힘드셨겠다. 너무 귀한 딸하고 동생 보내시면서 마음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너무 고맙다. 닭바지 음식 잘해서 보내야겠다. 라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며칠을 지내다 남편의 일자리가 정해진 지역으로 남편과 저는 떠났습니다. 그 바람에 처음 이주가는 집도 없이 여간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부엌에 마루, 방 한 칸이 딸린 별채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태어나기도 한 그 집은 주인분들 마음이 좋아 아이가 마당에서 마음껏 놀게 해주셔서 편히 지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큰 시누이가 해주셨는데 그때도 혹시나 방이 추울까 먼저 더 살펴주시기도 했고요. 참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시누이는 저와 10살이나 나이 차가 나 꼭 이모 같을 때가 있었는데 몸조리까지 해주시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님은 큰딸은 살림 미천이다.
아주 똑순이같이 잘 나왔다 라고 하시며 예뻐해 주셨습니다. 막내 아들을 꼭 닮은 손녀를 어찌나 귀여워하시는지 시댁에 가면 아이를 제 품에 안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저를 닮았다고 하시며 예뻐하셨고요. 효연이 너랑 꼭 닮았어. 이봐라, 웃을 때는 판박이야.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오빠는 동네에서 같이 자란 명숙이 언니와 제가 큰애 임신 중에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먼저 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고 싶어 보탤 것을 찾았는데 오빠는 내가 오빠 노릇한 것도 없는데 너가 할 게 뭐 있냐? 그냥 둬라. 명숙이도 다 알아서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이제 아버지 일 도우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려고 해. 아버지 얼굴이나 자주 보러 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걸려 축의금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돈으로 하기는 했지만 남편에게 말을 하니 선뜻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지. 내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뭘 허락을 받아. 라며 웃는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조카가 태어나고 100일 잔치를 하던 그날 밤에 기분이 좋다고 동네 분들과 술을 더하시고는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발을 헛디져 구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드셨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아버지를 찾으러 나온 오빠가 발견해 집으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시는 걸 병원으로 모셨지만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하고 2~3달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카를 돌보며 아버지 병간호까지 해야 하니 아마 굉장히 고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 내외에 고단함이 섞인 정성을 외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일어나실 거라고 믿고 멀리서 빌기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친정집으로 가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착한 친정집에는 아버지 장례 준비가 진행되고 오빠는 저를 보고 흐느끼듯 울었습니다. 장례에는 큰아주버님과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조의금을 보내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이고 사돈 양반 예쁜 딸내미 두고 듬직한 아들이랑 손자 두고 어찌 그리 가십니까? 라며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뵈니 감사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장례 내내 부엌일도 봐주시고 저희 오빠 부부에게도 위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발인 날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친척이 없는 저희 친정집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용이 나오는 꿈을 꾸고는 저희 둘째 아들이 들어선 걸 알았습니다. 묻어나던 첫째 때와는 달리 어찌나 임신한 티를 내게 되던지 입덧으로 고생하고 입덧 끝나고 나니 먹고 싶은 게 너무 생각이 나 남편이 그거 구하러 다니느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계절에 안 맞는 음식은 찾지 않았습니다. 엄청 먹고 큰애를 돌보면서 꾸벅꾸벅 졸 정도로 잠도 많이 잤습니다. 그나마 큰애가 순하고 저 혼자도 잘 놀아주어 제가 고생을 덜 했죠.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흐려지더군요. 저를 그렇게 아끼고 예뻐해 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임신을 했다고 우걱우걱 먹기만 하는 제가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먹으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상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저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달래고 어르고 안심시키느라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아이고 우리 마나님 아기네 아기야. 아버님이 걱정하셔. 라며 눈물을 닦아 주었거든요. 입에는 잔뜩 먹을 것을 넣고 우는 아내가 이상해 보였을 텐데요. 한 번도 그런 티도 안 내고 눈물을 닦아주며 아기 다루듯 해줬습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희 시집 식구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 저는 진짜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도 올케 언니도 다행이라며 좋아했고요. 둘째를 임신하고는 남편 일이 더 잘 되는지 형편이 제법 좋아져 마당도 따로 쓰고 방 2개에 마루와 부엌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비록 셋집이긴 하지만 다달이 월세가 아니었기에 부자가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둘째를 낳았을 때는 어머님이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어머님과 언제 그렇게 지내볼까 싶어 남편이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2달을 계시다 가셨는데
어찌나 손이 야무지고 필요한 걸 척척 아시는지. 큰 시누이가 계실 때도 편하고 좋다 했는데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웃의 아기 엄마는 어머, 친정엄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산후조리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은 제 산후조리를 해주시면서 2달을 계시다 가셨는데 가실 때 오히려 제가 아기 100일 잔치까지 보고 가세요 라며 붙잡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장이 종자 다 받아놨다더라. 가서 농사를 그거라도 지어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할 거 아니야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러시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쉬지도 못하고 가시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버스 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남편을 더 닮은 얼굴에 더 개구쟁이였습니다. 제 누나 것은 다 빼앗아 가져야 하는 아이였죠. 그런데도 큰아이는 제 동생을 때리거나 하지 않고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남매는 싸울 일이 없었고 자랄수록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오빠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도 누나였으면 어릴 때 더 가까웠을 텐데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후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빠는 가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오빠는 그리고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딸아이가 저를 닮았다며 더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에 괜히 제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오빠가 어릴 때 저에게 하지 못한 마음의 표현을 조카에게 해주는 것 같아서요. 셋째는 둘째가 4살이 되던 해에 임신이 되었는데 배가 부를 때까지도 임신인 줄 모르다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가 알았습니다. 그저 살이 쪄 그런 줄 알았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오색구름 꿈을 꾸고 태어난 아이라 딸일 줄 알았는데 아들이더라고요. 제 누나와 형을 반반씩 닮은 아이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영리했습니다. 둘째가 셈이 났는지 셋째를 괴롭히기도 했는데 말을 못할 때도 손짓 발짓을 해가며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큰 누나를 독차지하려고 형을 밀어내는 모습에서 보통 아니겠다 싶었는데 항상 1등하고 싶어 제 누나와 형보다도 학교 성적도 좋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막내는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시는 어머님께서는 엄마 닮아서 애들이 다 부져. 엄마가 잘 키워서 우리 손주들이 잘 큰다. 우리 집 며느리들은 다들 1등이다.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조카들 중에 박사도 2이나 있고 화가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거든요. 다들 서울의 좋은 대학들 나왔고요. 어머님 말대로 아이들이 다 잘 자랐죠. 그리고 효자들이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머님께는 명절과 행사 있을 때 얼굴을 비추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효자인 남편은 아이들 어릴 때는 같이 가자고 하더니 아이들이 학교 시험이나 이런 문제로 못 가자 혼자 다녀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손주들도 예뻐하셨지만 자식들을 더 그리워하신다면서 휴일에는 되도록 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맞으면 가고 아이들 때문에 못 움직이면 못 가고요. 그런데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기말고사도 끝나고 방학만 되면 할머니 댁에 가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오기로 했던 터라 방학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이 농사일을 줄이신다고 줄이셨는데도 6남매에게 다 보내시려고 지으시는 농사라 양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어머님 댁에 가 있는 동안 그 일이라도 도와야겠다고 벼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더라고요. 현장 일이라 어지간하면 비가 내리고 해가 지면 들어오는 편인데 그날따라 연락도 없고 오지 않았습니다.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연락도 못하고 있었죠.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일하는 후배가 형수, 저예요, 민석이. 형님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어요. 라고 하는데 머릿속이 아득해지더군요.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밖에 비는 오는데 아이들까지 다 갈 수는 없어. 엄마가 아빠 보고 올 테니까 너희는 씻고 자고 있어. 별일 아닐 거야. 알았지? 라며 달래고는 택시를 잡아타고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사람들 속에서 저희 남편이 보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행색이 좋지 못하면서 곁에 있고요. 제가 다가가니 형수 여기에요 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남편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입과 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저를 보면서 웃으며 우리 아기 왔네. 놀랐지? 하더니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그러자 기구들에서 소리가 났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와 남편을 살피더니 이런저런 처치를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은 제게 오시더니 온몸에 타박상과 골절이 보이고 그로 인한 출혈도 심합니다. 장기의 출혈도 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응급수술 진행할 거고요. 보호자님은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라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 그저 저희 아이들 아빠 살려만 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수술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 챙겨서 학교에 가라고 하고는 저는 계속 남편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일하시던 몇 분도 같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퇴근을 앞두고 변압기가 터져 응급 공사가 있었답니다. 간혹 비가 오는 날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런데 음주 차량이 일하는 쪽으로 달려오더랍니다. 놀라 피하지 못하는 일용직 대학생을 밀쳐내느라 남편은 미처 피하지 못했고요. 변압기에 감전까지 당했다면 현장에서 사망했을 거라며 우는 남편의 동료들을 보는데도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습니다. 휴가에 맞춰 아이들과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날만 손꼽으며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사고를 당해 수술실에 누워있는 건 너무 꿈 같더라고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의사 선생님께서는 장기 내 관통된 부위가 많아 출혈이 잡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결과에 대한 장담은 못합니다. 아무래도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눈물만 흐르더군요. 남편은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듬직한 아빠였습니다. 저에게는 믿음직하고 따뜻한 울타리였던 남편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긴 남편을 만났습니다. 의식이 없어 대화도 할 수 없었죠. 그런 남편이라도 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살아만 있으라고 하고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엉엉 울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수없이 많은 말들을 떠올렸지만 침착하면서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있더군요. 큰아이는 학원에 가야 했는데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없으니 못 가고 있었겠죠.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물을 보고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참 어른답지 못하게 울먹이는 소리로 아빠가 많이 다치셨어. 그래서 어젯밤에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셔. 라고 말하면서도 몇 번을 중단했다가 말을 이어갔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덩달아 울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마가 펑펑 울면서 다친 아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새도 없이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나 봐. 내일 아침에 아빠 병원에 가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모습을 보고 놀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혹시나 마지막 인사를 못하게 될까 걱정도 되었기 때문에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결석을 하겠다고 연락을 드린 후에 아이들과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예상대로 놀랐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어주고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저희를 보기도 했습니다. 무척 힘들어 했지만요.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집에 도착해 큰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올케 잘 들어. 올케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애들 생각해. 막내는 이겨낼 거야. 워낙 단단한 애잖아. 내가 다른 형제들한테 연락은 해놓을게. 그리고 혹시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라고 물으시기에 아니요, 놀라실 것 같아서 연락 못 드렸어요. 했더니 그래, 하지 말고 있어봐.
엄마랑 연락되더라도 별말 하지 말고 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어머님이 이미 8순이 넘으셨기에 놀라시면 병이 나실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 마음은 저도 같았기에 큰시누이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말에 형제분들이 모두 오셨더라고요. 오후 면회 시간에 큰아주버님과 큰시누이만 들어가 보시고는 제 손을 잡고 어떡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봐야죠. 라고 하고는 형제끼리 모으셨다며 돈봉투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병원비에 보태라고 주셨는데 너무 큰 액수라 놀랐더니 애들 크는데도 돈 들 거 아니에요. 애들 학교는 다녀야 하잖아요. 라는 둘째 아주버님의 말씀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를 끌어안고 우시고 아주버님들은 벽을 치며 우시는데 남편이 달려나와 누나, 형, 여기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아유, 창피하게. 라며 장난스럽게 말을 할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2주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뜨고 몇 마디 나눴습니다. 희망이 생긴 저는 어리광이 부리고 싶어. 애들 데리고 어머님 보러 가기로 했는데 이게 뭐야? 어머니 목 빠지겠어요. 라고 말을 하자 남편은 눈웃음을 지으며 효연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못되더라도 절대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엄마 아시면 쓰러지신다. 나 기다리면서 오래오래 더 사시라고 해. 그리고 효연아,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요. 애들이 아빠 얼마나 기다리는데 나도 당신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라며 울었습니다. 그냥 제발 사람만 달라고 애걸복걸할 걸. 그 정신에도 괜히 남편한테 어리광이나 부리는 어리석은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손을 더듬어 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정함이 남편의 회복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힘을 쥐었자 마지막 말을 전한 것이었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말씀도 더 많이 하셨어. 엄마 손도 잡으셨다니까. 더 좋아지시면 너희도 문병을 가자. 하고선 갔죠. 남편은 아침과 달리 면회 시간 내내 자더군요. 호흡도 좋고 의식도 나쁘지 않다고 하셔서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남편은 눈을 떴다가 잠만 잤다가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남편의 형제분들이 또 방문을 하시겠다고 해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병원으로 나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희 병원인데요. 신성민 환자 위독하셔서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폐혈증 증상이 보이더니 지금 너무 안 좋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달라고 세상의 모든 신께 빌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해 벨을 눌렀더니 제 얼굴을 아는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남편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친 호흡 소리가 들리는 호흡기를 달고 있지도 않았고 띠띠띠 소리를 내던 기계도 울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아 여보 일어나. 애들이랑 가재 잡아준다며. 우리 막내가 그것만 기다리는데. 여보 이렇게 가지마 여보. 라며 흔들어 울어보았지만 남편은 키득거리지도 안아주지도 않고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지금도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큰아주버님께 전화를 해 애들 아빠가 라며 말씀드리는데 울음이 터져 울었더니 재수씨 지금 준비해서 갈게요 라고 하시기에 애들 아빠가 어머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랬어요 라고 했더니 아주버님은 네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에도 전화를 해 말씀드리고 큰아이에게 동생들 챙겨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영안실로 옮겨지는 남편을 보고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해 저를 안고 한참을 울다가 정해진 장례식장에 앉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사에도 연락이 닿았는지 동료분들이 오셨고 아주버님들과 시누이들이 오셨습니다. 모두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문득
남편한테 말해줘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었다고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남편은 못 만나지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작은 시누이가 제 손을 주무르며 울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게 뭐야 옳게. 우리 살자. 응? 정신 차려. 엄마잖아. 라며 우시더라고요. 아이들도 놀랐는지 저를 보고 있고요. 남편 장례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치고 아프게 떠난 사람을 마지막이라도 잘 치러서 보내야 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손님을 맞았고 울었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 장례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남편 염을 할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저는 이겨내야 했습니다.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저는 굳건하고 강건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저희는 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어머님께 방학 특강 때문에 아이들이 방학 때 못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럼 이번에도 아범 혼자 오니? 와서 가져갈 게 많아 라고 하시는데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 아범이 아무래도 급히 외국에 일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중간에 들리면 어머니한테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것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서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와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그놈이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냐? 회사에서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래 알았다. 라고 전화를 끊고는 큰 신우에게 전화를 해 남편이 남긴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어머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드렸습니다. 일단 외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편지 썼다고 하자. 전화도 안 되는 대로 갔다고. 그리고 선물은 우리가 사서 가져가면 되지. 올케는 일단 애들만 신경 써. 알았지? 엄마는 우리한테 맡기고 전화도 하지 마. 괜히 막내 이야기하다 울면 안 되니까. 올케, 마음 단단히 먹어. 난 올케가 제일 걱정이야. 올케 여리고 아기 같다고 동생이 하도 이야기해서 그런가. 내가 마음이 그래. 오빠랑 동생들한테는 내가 알아듣게 말할 테니까 애들이랑 옳게 신경 써. 그때 사돈네도 많이 놀라셨던데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내가 사돈집 옆에 사는 친척 아줌마 입단속까지 다 신경 쓸 테니까 옳게는 애들이랑 옳게만 신경 써. 라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과 저만 신경 썼습니다. 당장에 보상금이 나오긴 했지만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했기에 직업도 찾아야 했고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보고 싶어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과 아빠에 대해 말하면서 다 같이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는 아이들 키우고 제 마음을 추스르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2년이 지나고는 어머님을 만나러 아이들과 다녀오기도 했죠. 아이들한테는 입단속을 하고요. 둘째는 그래도 할머니도 아셔야 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못하게 막았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쇠약해지시는 게 보였거든요. 남편이 보냈다는 편지를 보고 또 보고 계셨고 남편이 보냈다는 외국 물건들과 과자들은 싸두었다가 저희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텃밭에서 일군 작물들을 주셨고요. 남편의 형제분들은 다달이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시면서 애들 간식비나 해. 옳게 옷도 좀 사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따 학습지 회사에서 아이들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부들이 많은 직종이라 그런지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유아 위주로 회원들을 잡아주셔서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과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막내가 조금 자라고는 조금 더 아이들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수입도 늘었죠. 그러다 어머님이 혼자 시골에 지내시기 어려울 것 같아 큰 아주버님 댁으로 모시고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이들과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3개월 만에 뵌 건데도 너무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안고 울었더니 제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으시더니 아직 이렇게 이쁜데 아깝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애들 아빠 오면 혼내줘야겠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제 눈을 지그시 보시면서 웃으시며 그래 괘씸한 놈. 엄마도 안 부러우고 혼내주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끌어안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더 가까이 오셨으니까 더 자주 올게요 하고는 인사를 하는데
안 와도 돼. 바쁜 거 다 알아. 너희 이렇게 성가시게 할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어. 라며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올게요 하고는 왔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냈나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서 가보니 노안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답니다. 세월의 야속함에 눈물만 나더라고요. 계속 주무시다가 가끔 눈을 뜨고 말씀을 하시고 또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는 당연히 거의 못 하시고요. 형제들이 돌아가며 병수발을 하기로 해 저도 하겠다고 했더니 큰 시누이가 우리가 해. 올케는 우리 막내 병수발 했잖아. 누가 사별한 남편 어머니 병수발까지 해. 암튼 마음만 좋아가지고 그냥 한 번씩 와서 보고 가. 엄마가 막내 며느리 유난히 귀여워하셨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서 아이들 수업하는 동화책을 읽어드리며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바로 위 누나인 시누이가 병원에 와 있는 날에 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예, 다들 어디 갔니? 하시더래요. 엄마, 다들 일하러 갔지. 다들 돌아가면서 와서 봐. 오늘은 기분이 좋아? 했더니 응, 그러시더니 아가, 나 죽으면 막내 옆에 묻어줘라. 그놈 먼저 간 줄 내가 알았어. 꿈에 나와서 엄마 미안해 하고 울더라. 이제 엄마도 너희 아버지랑 막내한테 갈라고. 다들 잘 지내라고 해. 라더니 주무시더래요. 그러고는 기계가 울리면서 위급한 상황이라며 알람이 울리고 모두에게 연락이 왔죠. 시누이에게 말을 전해들은 형제들은 모두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셨겠죠. 남편이 그렇게까지 소식도 없이 안 나타나는 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다른 형제들 걱정할까봐 아는 체를 못 하셨겠죠. 자식들 걱정시키는 건 끔찍하게 싫어하셨거든요. 어머님 장례는 시골집에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모셨던 남편을 이장해 어머님 곁에 함께 모셨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 다 키우고 적적한 마음에 시누이들한테 전화를 하면 옳게 연애를 해. 이제 새 출발할 때 됐어. 애들 다 컸겠다. 뭐가 문제야? 아직 곱더구만. 내가 중매 좀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에휴, 애들 아빠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싫어요. 라고 했더니 그치? 그건 또 그래.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봄이 다가오는 이맘때 저는 남편이 더 그립고 어머님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일까요? 하늘나라에서 먼저 만나 웃고 계실 두 분을 추억하며 먼 훗날 꼭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싶어 그런가 봐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야겠죠. 여러분들도 매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